문학 44쪽 할 차례 맞죠? 네. 44쪽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는 백석의 여승이라는 이제 작품과 이신희의 단가육장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먼저 백석의 여승 한번 봐볼게. 백석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보통 1940년대 이렇게 보면 되고, 백석은 우리 일제강점기 하면은 보통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된 거. 가족이 우리가 아무래도 그 조선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보통 만주 지역 가거나 러시아 또는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흩어진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족의 해체에 대한 이제 슬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여승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승. 여승은 승려 들어봤어요? 승려? 승려가 뭐예요? 약간 절 같은데. 오, 맞아. 스님. 그러니까 여승은 여자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자, 한번 시 분석해 볼게요. 여승은 그러면 시적 대상이 여승인 거지, 그치? 여승은 합장하고 이거 스님들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음의 내음새가 났대요. 여기서는 가지취는 밑에 뭐라 나와있어? 산나물인 취나물의 일종이라고 나왔네. 그래서 이 일성한테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산속에 계속 있다라는 것을 내음새가 났다. 후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후각적 심상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절에 있는 거는 산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약간 세속적에서 벗어난 것을 후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쓸쓸한 낯이, 얼굴이 어떻게 보여? 쓸쓸해 보이네, 그치?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대요. 여기서는 직유법 나왔고, 자, 나는 시적 화자 직접적으로 나와 있네. 불경처럼, 뭐뭐처럼 또 무슨 법? 직유법. 서러워졌다라고 나왔네. 여기서는 화자의 감정이,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승을 보니까는 내 기분이 어때? 서럽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이 드러나요. 과거로 가는 거야. 평안도에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대요. 이 파리한 여인이 누굴까? 앞에서 나왔던? 여승? 그렇지. 여승이었던 거야. 과거에 본 사람인 거야. 여인은 나이 어린 딸이며 가을밤 같이 뭐뭐 같이 또 직유법 나왔네. 차게 울었었대. 그냥 운 게 아니고 어떻게 울었어? 차게 울었다라고 표현했죠. 그쵸? 그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는 거는 무슨 심상이라고 보냐면 청각적 심상이라고 봐요. 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운다는 거, 선생님 시각적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우는 것을 청각적으로 봐. 근데 어떻게 울었대? 차게 울었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 거야? 청각을 촉각? 그렇지. 촉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청각이 촉각하고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섣벌같이 뭐뭐같이 또 직유법 쓰였네. 여기는 벌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윙 나는 벌 있잖아, 그치? 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편이 나가고 안 돌아온 거죠, 그쵸? 그래서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대.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도라지꽃은 보라색이거든, 그치? 보라색은 보통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자,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약간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딸의 죽음을 미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미화를 하면 오히려 약간 비극적인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심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의 해체를 보여주는 거야. 남편도 안 돌아오고 게다가 딸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삶에 낙이 있겠어? 낙이 없겠죠. 낙이 없겠죠. 자, 산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었대. 그러면 산꽁이 서럽게 울었대요. 그러면 누구의 감정도 슬픈 거야? 이 여인의 감정이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산꽁은 감정이 같은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감정이 같은 이런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들어봤을 거야. 객관적 상관물? 상관물이라고 해요. 자, 산절에 마당비에 여인의 머리우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졌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날이 있다. 이거는 가치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야. 뭐뭐 가치라고 해버리면은 직유법이 되죠. 그치? 근데 두 번째는 눈물방울과 함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승에 대해서 마지막에 삭발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거의 모습.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됐나요? 여자도 절갈라면 삭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자 그 스님들도 있어요? 네. 지금도? 네, 요즘도 있죠. 그래서 아기도 있잖아요. 아기들도 가는 거 동자승이라 하잖아요. 애기들.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세 문제 있죠. 세 문제 풀고 넘어갈게. 바로 풀고 답 확인해 보자. 다 했죠? 1번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면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승 감정에 이입이 된 시어는? 책이 울었다. 아니, 감정이입이 된 시어 하나. 감정이입이 똑같은 거 있었잖아요. 쓸쓸한? 네? 감정이입의 대상 있었잖아. 여승에 감정이 이입된 시어예요. 이거는 슬프게 우는 슬픈 날? 아니요. 아까 감정이입의 대상 뭐 있다 했어? 보이잖아. 슬프게? 아니요. 마지막 면에. 눈물방울과 같이? 감정이입의 대상 있잖아. 상권? 그래. 저거예요? 그래. 상권. 이 문장 전체가 감정이 대상이라는 시어 단어 쓰라 했잖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2, 3, 4, 1연이고 역순행적 구성 쓰시면 되겠죠? 자, 옆에 또 두 번째 작품 해볼게. 이신희의 단가 육자이라는 이제 작품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있잖아요. 이때는 시나 소설이나 힌트를 주는 문제도 있어요. 5번 문제 잠깐 봐볼게. 5번에 보기 같은 거 있죠. 이 보기 같은 거는 먼저 보고 작품을 보면 좀 더 해석하는 게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먼저 보기 한번 봐볼게. 이 신의는 충절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대부로 인목대비 하면은 언제 땐 줄 알아요? 조선? 조선 중기. 왕이 누굴까? 선조? 오, 맞아요. 역시. 약간 고민이긴 했는데. 그래서 해서 여기서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단가 육자는 그가 귀향살이를 하면서 느낀 생각 감정을 풀어낸 작품으로, 화자는 자연물을 친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기도 하는, 그럼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리고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감안해서 시험을 봐야겠죠. 자, 여기서는 4장부터 나와 있네요. 봐볼게. 적객에게, 적객은 귀양살이하는 사람인가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귀양살이하는 사람에게 벗이 없어서 공양의 들보는, 들보이 그 공간, 그 한옥 공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들보에 제비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지붕 있잖아요. 집에 지붕을 지탱하는 걸 들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제비 같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고로 적객은 누굴 얘기를 해요? 그 제비? 아니 그 알? 화자? 화자 자신을 의미하잖아. 내가 공양의 제비 같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고로, 자, 고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외로운 처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외로운 처지, 혼자 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종일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하는 지고, 그러니까 제비가 지지배배 막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종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 그렇게 하는지고, 여기서 하다 있죠. 옛날에 하다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외로우니까. 고로 여기서는 제비가 말을 한다고 표현했잖아. 그치? 제비를 의인화한 거죠. 사람처럼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나랑 제비랑 똑같지? 이것도 감정이입이 대상해 보시면 돼요. 어집어는 감탄사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하면서 너보다 뭐하다 이 말이야. 하다 많다 이 말이야. 내 풀어낸 시름이 너보다 많다. 그래서 그만큼 제비랑 비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 내가 시름이 더 많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비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시름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 5장 가볼게. 인간의 유정한 벗은, 인정이 많은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명월이 뭘까? 명월 5월달? 명월 월이 뭐야? 월 한자로 월이 월이잖아. 그러면 그 정월 대보름? 명월은 명은 밝은 달을 의미해요. 명월은 밝은 달, 밝을 명자야. 인간에게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그래서 명월을 벼이라고 표현했죠? 친구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그리고 명월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표현한 거 무슨 법이죠? 서리법. 그렇지, 서리법 쓰였어. 천리가 멀다 아니여 간데마다 따라오니. 천리가 멀다 하는데 다 간데마다 뭐가 따라온다 이 말이야. 명월이가 따라온다 이 말이야. 어집어 반가운 옛벗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너인가 하노라.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누굴 말하는 거야? 명월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친구처럼, 달을 친구처럼 여기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 가볼게. 설월은 눈이 내린 달을 얘기하네. 그치? 그러면 겨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을 여니까, 자, 섞인 숲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무슨 향기가 짙다 이 말이야. 매화 향기가 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화는 우리 양반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매화는 사군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군자가 뭐 있냐면 매화, 국화, 소나무, 난 이렇게 해서 사군자를 하는데, 이 사군자는 뭘 의미하냐면 양반으로서의 지조, 절개를 의미한다. 절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잦은 곳이 매화 향기가 짙다라는 것은 지조 절개가 강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쵸? 어집어 호접은 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애끓일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지조절개가 아직 있어. 근데 이걸 누가 알아주길 바래?
나비가 이것을 알면 애 끓일까 하노라. 내가 우선 애 끓일까 하노라 라고 걱정하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나비가 의미하는 건 뭘까? 내 지조절개는 누가 알아줘야 돼? 매워? 아니 양반으로서 지조절개는 누가 알아줘야 돼? 와? 그렇지. 여기서는 여기서 나비는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충정심, 충절을 몰라주는 임금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유교적 가치관은 충이겠죠. 충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뒤에 세 문제 있죠. 세 문제 풀고 비문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2번? 2번, 그렇죠. 그리고 5번에는 알맞지 않은 거네? 5번? 5번이에요. 여기서는 오기 전에 화자에 대한 동경에 대한 투영이 아니라 여기서 이 한 개는 뭘 의미해? 이거는 지금 임금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리워하는, 그쵸? 그러니까는 귀양 오기 전이 아니지.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인 거죠. 6번에 적절한 것은? 4번? 땡. 3번? 여기서 하루 종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네. 그지? 5번인가? 그러면 왜 봐? 여기선 지금 무슨 상황이라 했어? 이 화자가 외로운 처지? 외로운 처지잖아. 기양 와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강조하는 거겠죠. 하루 종일 그만큼 멀리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관련된 거 몇 번일까요? 2번. 그래, 2번이죠. 오케이, 이건 여기까지 하고 비문학 꺼내보세요. (40페이지) 할 차례 맞나요? 40이요? 네. 그건 왜 까진 거야? 아 이거 아닌가? 아니 책을 막 섞어놔가지고 시험기간에 책을 정리 안 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40페이지 할 차례 맞나요? 네. 자, 여기서는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단계로 과정이랑 예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먼저 과정이 나오는 이제 지문을 볼 때는, 자, 먼저 과정에 대한 개념 먼저 가보자. 대상의 행동 변화, 기능, 작용 등 단계나 절차를 따라 전개하는 방식을 과정이라는데, 보통 과정은 이제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요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잖아, 그치? 순차적으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올 때가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오는 지문 볼 때는 과정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먼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대상을 설명할 때 쓰인 과정과 관련된 표현은 단계, 첫째, 우선, 다음, 뭐뭐 한 후에, 뭐뭐 한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번호를 이제 매겨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정에 대한 지문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게. 자, 찰스 다윈에 대해서 나오는데, 찰스 다윈은 어린 식물이 빛의 방향으로 피는 것을 보고 어린 식물의 일부 부위를 가리거나 절단한 후에 햇빛에 노출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 이후에 보이센 인쇄는 식물이 특정 부분에서 빛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서 화학물질이 줄기에 따라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실험으로 하였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트는 이 화학물질을 옥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자, 식물은 분열 조직이 있는 줄기의 맨 윗부분에서 옥신을 만들고 이 옥신이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옥신은 주로 식물 세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라게 만든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옥신은 IAA죠. IAA는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인 IAA와 이온화된 형태인 IAAA-로 이 두 가지 세포벽에 존재한대요. 이온화되지 않은 옥신은 확산되어서 세포질로 이입한 뒤에 IAA-와 H+로 이온화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포벽에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옥신은 확산으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막에 있는 옥신 유입 수송체를 거쳐야만 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이제 세포질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포질로 유입된 옥신은 세포막에 있는 H+ 펌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게 옥신이 그 식물 세포를 만드는 이제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 활성화시키고. H+가 펌프가 활성화되면 이 세포질에 있는 H+는 H+ 펌프를 작용해 세포벽으로 옮겨져 가는 거야. 수송되는 게 이게 두 번째 단계겠죠. 그쵸? 자, H+가 수송된 세포벽에서는 H+가 증가하여 pH가 감소하게 되는데 pH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세 번째 단계. 이 영향으로 섬유소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주는 쐐기 모양의 효소가 활성화된대요. 이게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 쐐기 모양의 효소가 세포벽에 있는 어떻게 만든대? 섬유소들의 연결을 느슨하게 만든대요. 이게 다섯 번째 단계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삼투 현상에 의해 세포질이 물로 유입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여섯 번째 단계. 물이 유입된 세포질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 세포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옥신이 유입됨으로써 옥신이 식물 세포를 신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이 일곱 번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요 설명 대상이 뭔 거야? 그리고 그 옥신? 그렇지, 옥신인 거죠. 그러면 옥신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선생님 각 단계 7단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2번에 들어갈 빈칸 뭐야? 세포질? 그렇지, 세포질. 3번에 세포벽이 뭐가 감소한다 했죠? 효소? 3단계 뭐야? pH? 그렇지, pH가 감소하고 쐐기 모양 효소? 효소가 활성화된다 했죠, 그쵸? 그리고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질로 뭐가 들어와? 물? 그렇지, 물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정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엔 예시와 부족. 우리 예시는 많이 나오자, 그지?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걸로 말하는데 당연히 뭐 예를 들어, 가령, 대표적인 예로 이를테면 이런 말이 나오면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는 추상적인 대상이나 개념의 특성을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해당하는 질문 한번 봐볼게. 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나오네요.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대요.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이 된대요. 이게 이제 작성하는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지. 이때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야. 입장이 다르대. 예를 들어 이걸 통해서 예시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이 현실로 다가오지만 기업에게는 생산 원가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다가오지 않는다. 왜냐면 기업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든 상관 있나? 없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권 있잖아요. 그러나 철판 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철판으로 뭔가 만드니까 기업이, 그치? 따라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다라는 거지. 다르다는 거죠.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하더라도 또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도 서로 다르대요. 예를 들어 나온다. 그치? 예시 나오죠? 경유는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반면에 채소는 가게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크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또 큰 건 거예요.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모두 커요. 가중치도 크고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가계 소비 지출의 기준이므로 소비 지출액이 큰 품목이 가중치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례가 쓰였으면 알려주는 것은 1문단에 선생님이 표시해줬지. 예를 들어 2문단도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빈칸 넣어보자. 특정한 품목의 가격 변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뭐에 따라 중요가 달라요? 생산자 물가지수? 내가 생산자인데 따라서 아니면 내가 소비자에 따라서 얘 달라지는 거야. 그게 뭐야? 1문단에 5번째 줄 봐봐요. 소비자의 입장? 그렇지.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같은 품목이 포함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부여하는 뭐가 다르다 했지? 부여되는 무슨 치? 가중치. 그렇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 방식은 크게 과정이랑 예시예요. 여기 해당하는 문제가 뒤에 있거든요. 42쪽부터 45쪽까지 문제 쭉 풀고 답 확인할게요. 자, 여기 42쪽 봤을 때는 여기서 주된 내용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 그렇지. 근데 어떤 호흡? 네? 어떤 호흡? 네, 어떤 호흡이요? 제가 볼 때는 내호흡? 그렇지, 왜 내호흡이죠? 여기서 안으로, 여기서 나오잖아.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잖아요. 내호흡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문단의 주된 과정. 먼저 다음으로. 과정 나오고, 그리고 먼저 3문단에 먼저, 4문단에 다음으로. 오케이, 잘 찾았어. 자, 그리고 3번에 들어가 비니까 1번에 조직세포. 오케이, 조직세포. 2번에 피루부산. 네가 쓴 거 있어도 몰라. 피루부산. 그리고 ATP 몇 개? 2개. 그 다음에 2개씩이죠. 그 다음 3번에 TCA 회로. 마지막은 ATP가 되겠죠? 그 다음 거 봐보자.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4번에 예시가 쓰였음을 알게 해주는 표현과 문장에 각각 밑줄을 쳐보래요. 그러면 1문단에서는 다음 상황을 생각해. 그렇지. 그리고 2문단에 있나요? 예를 들어. 오케이. 이거 2개이죠? 그리고 5번에 도덕적 딜레마. 2번에 의무론적. 되겠죠. 그 다음 넘겨서 앞에서 이건 조금 언급했던 지문이잖아요. 그지? 마지막에 4문단만 한번 봐보자. 4문단만 안 봐서 4문단 가볼게요. 세포질의 이온화된 형태로 있는 옥신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질 밖으로 옥신이 유출돼야 되는데 이온화된 형태로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세포막을 통과하는 통로로 PIN 단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PIN 단백질은 세포막의 좌우나 아래쪽에 위치하여 옥신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식물이 빛을 향해 휘어지는 굴광성은
옥신이 세포막 좌우로 위치하고 있는 PIN 단백질을 거쳐 빛의 반대 방향 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PIN 단백질은 세포막 아래쪽에 주로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옥신은 줄기에서 뿌리 쪽으로 이동하며 줄기 세포, 식물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게 만들어준다. 이러면서 자라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일까요? 1번. 1번이고, 오케이. 그리고 2번에는요? 이거는 2번. 2번에 자, 여기서는 삼투압 현상이 발생되면 그때 물이 유입이 된 거지, 그치? 선후관계가 틀렸죠, 그쵸? 그리고 3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3번 어디가 틀렸어요? 아래쪽으로 이동. 그렇지, 3번이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문법 꺼내 봅시다. (46조) 할 차례죠? 여기서는 기본적인 형태소와 단어 부분은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먼저 형태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형태소와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의문 배웠잖아, 그지? 우리가 의문은 가장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의문보다 큰 게 형태소고 이 형태소보다 큰 게 단어고요. 이게 문법 단위인 거예요. 선생님 문법 단위 계속 해주면 단어보다 큰 게 어절, 띄어쓰기 단위예요.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절, 그 다음에 문장이야. 이게 문법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 앞에서 의문했다면 오늘 보면 형태소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한다면 형태소는 뭐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의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뜻이란 실질적인 의미랑 문법적인 것 모두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봄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건 하나의 형태소면서 단어도 돼요. 왜냐면 보, 미음 이렇게 나누면 봄이라는 의미가 유지가 돼요? 안 되죠, 그치? 그럼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야 돼. 이거는 그래 하나의 형태소면서 하나의 뭐도 되는 거예요. 단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봄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니? 봄이랑 바람.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단어지만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형태소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면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를 갖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형식 형태소로 나눠져요. 그리고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라고 나뉘어져요. 그래서 밑에 위에 예시 있죠? 자, 선생님 위에 단어로 한번 나눠볼게. 단어로 나누면 아기, 가, 새, 옷을 입었다야. 그럼 단어는 몇 개야? 1, 2, 3, 4, 5, 6, 6개예요. 그쵸? 형태에서는 나눌 수 있는 대로 다 나눠야 돼. 아기, 가,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럼 바로 할 수 있겠지? 아기는 실질이면서 자립 형태소예요. 가는 형식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죠. 그쵸? 새는 실질이면서 자립이에요. 그리고 옷은 실질이면서 자립. 을은 형식이면서 의존. 입은 의미 있지? 실질이면서 의존이에요. 엇은 형식이면서 의존. 다는 형식이면서
의존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실질 형태의 손지, 실질 형태의 속 아니면 형식 형태의 손 거야. 자립 형태의 속 아니면 의존 형태의 손 거야. 이해됐나요? 그리고 뒤에서 확인할 건데 어근이랑 접사 알죠? 여기는 접사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했을 때 어머니가 어근이고 시가 접사잖아요. 접사는 선생님 이거 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접사는 외우세요. 무조건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예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거야. 접사는 무조건 뭐라고?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단어 봐볼게요. 단어는 자립할 수 있거나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단어, 우리가 단어 나눈 게 품사잖아. 품사는 모두 단어인데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래 단어의 조건이야. 근데 자립할 수 없는 게 있어. 뭐? 조사. 그래서 조사는 예외적으로 자립할 수 없지만 뭐로 인정한다? 단어로 인정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단어의 특징은 단어의 수는 뭐와 일치해요? 품사의 수와 일치해. 그러니까 품사는 원래 단어를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리고 하나의 단어는 항상 붙였어야 된다. 하나의 단어는 항상 붙였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원래 단어는 다 띄었어야 되는데 왜 붙였어야 된다고 얘기 나왔죠? 이거 잘못 쓰이면 하나의 단어, 내가 볼 때는 합성어, 파생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옆에 써놓자. 이거 말이 왜 뭔가 있는데 합성어, 파생어는 붙었어야 된다. 하나의 단어는 하나 붙였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리고 단어 하나만으로 문장이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옆에 문제 있죠. 문제 쭉 풀어보게 49쪽까지 풀고 답 확인할게요.
근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아니거든요. 42번에 알맞지 않은 거, 5번. 알맞지 않은 거 5번 봐볼까요? 먹을 보니, 먹이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 중에서 단어에 해당하지 않나요? 봐봐, 선생님이 단어는 이거 이렇게가 한 단어잖아. 이건 형태소지. 그러면은 한 단어가 아닌 거죠, 그치? 그러니까 맞죠, 이거는. 그럼 다시 한번 골라볼까요? 1번이요. 1번, 는과 를은 자립성이 없는 형태죠. 조사니까. 조사는 단어로 인정? 한다 했잖아. 2번 봐보자. 엇 봐볼게요. 엇은 여기 있지? 엇은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 맞죠? 근데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와 결합하고 있어요? 자립할 수 다 없는 거와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치? 2번이 답이네요. 42번이 2번이고 43번에 적절한 것은 1번? 여기서 봐봐. 늘은 조사예요. 그러면 혼자 쓸 수 없죠. 그리고 여기서 듣다, 들다 이거는 실질 형태소지만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예요. 그럼 이거 조사는 형식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죠. 여기서 at과 ot은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고 또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 공통점은 여기서는 근데 는 봐봐라. 는 그리고 들, at,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죠. 그치? 그래서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에 따라 바뀐 형태를 이 형태라고 해요. 이 형태. 원래 기본형이 듣다잖아, 그지? 근데 들어라 이렇게 되죠.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걸 이 형태라고 해요. 이거 43번에 3번이고 44번에 3번 적절한 건데 이것도 이 형태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 형태네. 4번이죠, 그쵸? 4번이에요. 그리고 45번에 기억에 이 형태 계속 나오잖아, 그치? 5번. 해당하지 않는 거 똑같은데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똑같아야 돼. 쓰임이 똑같아야 돼. 알맞지 않은 것은 똑같아야 되는데 답은 1번이에요. 애랑 에서는 완전 다른 거잖아, 그치? 의미가 완전 다른 거니까. 그리고 46번에 3번이죠. 3번에 어디가 틀렸어요? 겟은 끝났겠군. 이건 미래 시제가 아니라 끝났겠군이잖아. 과거, 그렇지. 미래가 아닌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47번에 3번. 자, 어느 봐보자. 어느는 의미 갖고 있어요? 네. 혼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시로 가야겠네. 그리고 니은 봐보자. 이은 의미 있어요? 의미 있죠? 근데 혼자 쓸 수 없죠. 그러면은 B로 가야 되고. 의미 있어요? 없지. 그러면 A로 가야겠네. 그죠? 그리고 는도 리을로 가야겠네요. A로 가야겠네요. 리을도. 그리고 미음은 실질적 의미 있고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러면 C로 가야겠네.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이죠. 됐어.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나갑시다. 어근이나 접사. 그리고 어휘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볼게요.